주라기 공원이 나무 위키. 줄거리. 주라기 공원 사건이 터지고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터졌던 이슬라 누블라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이슬라 소르나라는 섬에 영국 요트가 상륙한다. 금수저 가족의 요트인데 요트 주인의 딸인 캐시라는 여자아이가 해변을 둘러보는 중 콤프소그나투스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먹던 샌드위치에 햄 조각을 떼어주는 등 귀엽게 놀아주는 듯 했으나 콤프소그나투스 무리들의 목표물은 캐시였다. 결국 떼로 달려들어 캐시를 물어뜯는다. 다만 가족들이 먼저 발견해 철과상을 입는 선에서 끝나고 캐시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장면에서 말콤 박사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넘어온다. 말콤 박사는 지하철에 앉아 가려는데 웬 남자가 옆에 와서는 깐족댄다. 남자가 난 그거 믿어요. 라고 하며 공룡 소리를 흉내내자 지하철 승객들은 그걸 보고 수군거린다. 그리고 해먼드 저택에 도착한 말콤은 해먼드와 소르나 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자신의 애인 세라 하딩이 소르나 섬에 먼저 간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사팀이 아닌 구조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팀의 장비를 살피러 간다. 여기서 장비 담당 에디카와 사진 및 영상 담당 닉 베노엔을 조우하고 수양딸 켈리도 등장한다. 그리고 조사팀을 꾸려 소르나 섬에 들어간다. 여기서 처음으로 스테고사우루스와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탄하지만 말콤은 극중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하는 멘트를 날린다. 그래. 처음에는 다들 감탄하겠지. 곧 비명 지르며 도망다니기 바빠질 거야. 이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뼈있는 한마디다. 섬에 오기 전 닉에게도 그놈들이 자네를 쫓아다닐 거야. 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섬을 돌아다녀 마침내 사라를 찾아내지만 사라는 새끼 스테고사우루스에게 너무 가까이 가다가 성체들을 자극하는 바람에 꼬리 스매싱 공격을 당한다. 1차 스매싱은 엎드려 피하고 2차 스매싱은 속이 빈 나무 둥치 속으로 들어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스테고사우루스들은 사라가 안 보이자 떠난다. 이게 사라가 처음으로 극중에서 터뜨린 사고. 돌아가는 길에 닉이 담배를 피우려 하다 사라에게 지시당한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더니 몰래 따라온 켈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답시고 캠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걸 수습하면서 사라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터 러들로우가 인솔하는 인젠 수학팀의 헬기들이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처음에는 해먼드가 자신들을 불신해 보내는 2차 조사팀으로 오해했지만 그들을 뒤쫓아 가보니 실체를 알게 된다. 수학팀은 도착하자마자 초식 공룡들을 하나 둘 생포해 나가고 용병들의 수장인 롤랜드 템보는 러들로우에게 지휘는 자신에게 맡기고 뒤에서 지켜보면 된다고 자신감을 표한다. 그리고 돈보다는 수컷 티렉스를 사냥하겠다고 한다. 수학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롤랜드는 아자이를 데리고 티렉스의 둥지로 향한다. 티렉스의 둥지에 도착한 롤랜드는 갓 태어난 새끼 티렉스를 목격하고 둥지에서 매복하자는 아자이의 제안에 둥지에는 역풍이 불고 있어. 그렇게 되면 순놈한테 우리가 당해. 놈을 잡자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유인해 오는 게 좋아. 라고 반박하며 새끼를 납치한다. 수학팀 베이스 캠프에서 인젠 이사회와 화상통신을 통해 러들로우가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닉과 사라가 잠입하여 공룡들을 풀어놓는 사보타주를 감행한다. 이 사보타주로 대부분의 장비들이 파괴되는데 폭발한 지프가 나라와 롤랜드와 아자이의 매복지를 덮치고 그 틈에 닉이 새끼 티렉스를 데리고 온다. 차에 새끼 티렉스를 태울 때 사라는 이안이 알면 싫어할 거야. 라고 하지만 데리고 온다. 이게 사라가 저지른 두 번째 사고. 결국 새끼 티렉스는 말콤 일행의 트레일러로 실려와 치료를 받게 된다. 켈리가 무서워하자 말콤은 외부와 교신을 시도하는 한편 고궁 대피소로 데리고 간다. 고궁 대피소에서 티렉스 부부의 포효를 들은 말콤은 다시 트레일러로 가서 빨리 새끼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사라는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티렉스 부부가 차를 날려버리는 걸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데 티렉스 부부는 새끼를 돌려받고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새끼를 건드린 놈들을 응징하러 다시 돌아와 트레일러 뒷칸을 뒤집어 엎어놓고는 벼랑으로 밀어버린다. 엎어진 뒷칸이 벼랑 끝으로 밀렸을 때 세라가 유리막 위에 떨어져 금이 가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지경. 결국 위성 전화기가 떨어져 유리막이 깨지고 행운의 배낭 덕에 사라는 떨어지지 않고 살아난다. 그때 에디가 도착해 구명 로프를 던져주고 트레일러를 끌어올리기 위해 윈치를 연결하고 자신의 차로 당긴다. 하지만 뒷칸이 뒤집혀 있어 올라오지를 않고 다시 티렉스 부부가 등장하여 에디를 두 쪽으로 찢어 잡아먹는다. 트레일러와 에디를 잃은 그들을 구조한 사람들은 바로 수학팀이었다. 수학팀에서는 말콤의 팀이 사보타주를 행한 덕에 같이 갇히게 되었다며 디스하고 디스를 하던 중 디에터와 닉이 시비가 붙어 현피 직전까지 가게 된다. 결국 그들 모두 섬 중앙에 있는 관제서 통신시설을 이용해 구조를 요청하자는 뜻으로 단합되어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여정 중 롤랜드는 잎사귀에 묻은 핏자국을 보더니 휴식을 선언한다. 롤랜드는 사라에게 다가가 옷에 묻은 피를 보곤 다쳤냐고 묻자 사라는 새끼를 치료하던 도중 묻은 새끼의 피가 습도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리고 휴식 중 디에터가 소변을 보러 가다 실종되어 콤프소그나투스 무리의 점심 식사가 되고 만다. 디에터의 조수인 카터는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느라 잠시 소변을 보겠단 말도 듣지 못했고 디에터의 외침을 아예 듣지 못했다.
이로 인해 휴식이 끝나고 본인마저 낙오될 뻔했지만 동료 사냥꾼이 챙긴 덕에 간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자고 있는 와중에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롤랜드는 디에터의 수색 결과에 대해 못 먹을 부분만 남겨놨어. 라고 하며 디에터의 최후를 말해주고 통신소로 가는 길까지 보고 왔다고 한다. 1시간만 더 재우고 출발하자고 하며 모두들 휴식에 들어가지만 티렉스 부부가 야영장을 덮친다. 그것을 본 카터가 비명을 지르자 그걸 듣고 깨어난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롤랜드는 침착하게 자신의 총을 쏘려 하는데 이상하게도 격발이 안 된다. 알고 보니 니기탄두가 빠진 총탄으로 바꿔치기 한 것. 암컷 도우는 도망가는 사람들을 폭포 쪽으로 몰아넣는다. 그 와중에 카터는 넘어지는 바람에 도우의 발에 밝혀 압사당하고 인간들을 폭포로 몰아넣고 난 뒤 도우는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만 걸려라 하고 간을 보는데 옷 속에 뱀이 들어간 고생물학자 로버트 버크가 발악을 시작하다가 도우에게 물려가 죽게 된다. 그리고 말콤이 뒤늦게 나타난다. 한편 티렉스 버크는 마누라가 인간 사냥을 하는 동안 아수라장이 된 야영장을 뒤적거리다가 티렉스 사냥을 포기하지 않은 롤랜드에게 마취총을 맞게 된다. 허벅지에 한 발 맞추고 버크가 바로 쓰러지지 않자 롤랜드는 한 발을 더 쏜다. 도우에게 몰려 혼비백산했던 사냥꾼들은 수풀이 우거진 평야지대로 들어간다. 아자이는 풀숲으로 들어가면 안 돼. 풀숲으로 들어가지 마. 라고 외쳐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자기 가방을 던져놓고 따라 들어간다. 그리고 아자이의 예상대로 랩터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랩터들은 자기 키만한 숲풀 속에서 자세를 낮춘 채 소리 없이 접근해오고 하나 둘 사냥꾼들을 덮치며 야식 파티를 시작한다. 말콤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랩터들이 야식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아자이 역시 그들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말콤 일행은 아자이의 가방을 습득한 뒤 그들을 야식으로 삼으려는 랩터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벼랑으로 굴러떨어지는데 굴러떨어져 도착한 곳이 인젠 관제스 코앞이었다. 아자이의 가방에서 니기 통신에 필요한 자료들을 꺼내 먼저 가 통신을 성공시킨다. 작중 닉벤 오웬의 유일한 활약이다. 뒤따라 들어온 말콤과 사라, 켈리는 랩터들과 한바탕 추격전을 벌이고 니기 통신에 성공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말콤 일행은 섬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티렉스 생포에 성공한 모습을 본다. 러들로우는 티렉스 생포에 성공한 롤랜드를 칭찬하며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지만 롤랜드는 절친이자 동료인 아자이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거절한다. 죽음의 회사 컴퍼니 오브 데스와는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며 떠나고 그 모습을 끝으로 퇴장한다. 그렇게 티렉스 버크는 SS 벤처워에 실려서 오게 된다. 말콤은 이 소식을 듣고 사라와 함께 샌디에이고 인젠 부두로 가지만 경비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한다. 러들로우는 기자회견 도중 수행원이 배가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는 들려준다. 이어 러들로우는 항만장에게서 SS 벤처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는다. 교신을 시도해도 응답이 없고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인 것이 이상하다는 것.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벤처는 항해 속도 그대로 인젠 부두를 덮쳐 초토화시키고서야 멈춘다. 그리고 인젠 경비원들이 올라가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갈기갈기 찢겨진 선원들의 시신 조각들만이 있었다. 화물칸을 확인하려던 그때 마취가 완전히 깬 채 화물칸에 있던 버크가 튀어나온다. 버크는 샌디에이고 항만을 돌아다녀 포효를 하고는 시내로 향한다. 사라는 인젠 직원에게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따지자 직원은 롤랜드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서 호흡정지가와 기량제를 투여해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고 그와 동시에 새끼가 러들로우의 전용기에 마취된 채로 실려 샌디에이고로 왔다 말한다. 사라는 말콤에게 새끼를 이용해 다시 배로 유인해오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잠에서 깼으니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은 더. 그리고 러들로우를 추궁해 샌디에이고 주라기. 공원 부지에 새끼 티렉스가 숨겨져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그곳으로 향한다. 한편 버크는 주거 지역을 돌아다니야 한 집의 뒷마당 수영장에 물을 발견하고 그 집의 뒷마당에 난입한다. 물을 마시고 나서 그 집의 개를 주전부리로 먹고는 그 집 꼬마의 카메라 플래시에 놀라 포효한다. 말콤과 사라는 샌디에이고 주라기 공원 부지로 가서 경비원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들어간 뒤 새끼를 꺼내와 차에 태운다. 이때 경비원들이 총을 겨누며 제지하려 하자 말콤은 새끼 좀 데려가게요. 막으려면 쏘던가. 라고 시크한 멘트를 날리며 무시하고 차에 새끼를 싣고 출발한다. 사라가 성체를 어떻게 찾아낼지를 묻자 비명소리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며 버크를 찾기 시작한다. 버크는 샌디에이고 시내를 휘저으며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시내버스를 머리로 들이받아 비디오 대여점에 처박히게 하고 시민 한 명을 잡아먹은 뒤에서야 말콤 일행과 마주한다. 버크가 자신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라도 내야 하는데 새끼가 마취해서 깨질 않는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중 버크가 말콤의 차를 발견하고는 뒤쫓아오기 시작한다. 경찰이 출동해 버크의 주의를 끄는 동안 말콤과 사라는 한 창고의 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곳부터 벤처가 처박힌 인젠 부두까지 발로 뛰어 이동한다. 말콤이 차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버크가 그 창고로 뒤쫓아 들어온다. 러들로우는 성체는 사살하되 새끼는 살려야 한다고 지시를 하던 도중 새끼를 안고 뛰어가는 말콤과 사라를 본다.
그들을 뒤쫓아가지만 이미 사라와 말콤은 새끼를 화물칸에 풀어놓은 뒤였고 그가 갑판에 올라와 말콤을 불러 따지려 들지만 둘은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린다. 혼자 남아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은 러들로우는 화물칸으로 들어가 새끼를 찾아내는데 새끼의 아빠 버크가 따라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잡으려다가 놓친다. 버크를 본 러들로우는 도망치려다 버크에게 다리를 물려 걸을 수 없게 되고 버크는 새끼에게 러들로우를 사냥하게 한다. 바다에 뛰어내렸던 말콤과 사라는 진정제를 가지고 올라와 마취를 시킬 준비를 하고 말콤이 화물칸 문을 닫으면서 사라가 버크의 목에 진정제를 맞추어 마취시킨다. 사건이 해결된 뒤 말콤의 집에서 뉴스를 통해 버크 부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이 나온다. 해군이 호의를 하여 이슬라 소르나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 말콤과 사라는 밤새 뛰어다닌 터라 지쳐서 잠들어 있고 켈리만 팝콘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에서 해먼드가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말콤의 명언인 생명은 언제나 방법을 찾습니다를 그대로 인용하며 공룡을 섬에 그대로 보존시키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어서 무사히 돌아가 상봉한 티렉스 가족들과 그 옆을 무리지어 지나가는 스테고사우루스들, 나뭇가지에 착지한 프테라노돈의 포효를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난다. 회사 측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복제하고 관리했는데 또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놓곤 공룡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전개는 할리우드식의 심플한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다. 7. 사운드 트랙. 잔 윌리엄즈 마이너스 더 로스트 월드. 본작의 메인 테마고 전작에 이어서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다. 하지만 경이로우면서 웅장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던 전편과는 사뭇 다른 음악적 접근을 취했다. 이번 편에서는 와일드 어드벤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음악들이 지배적인데 전작보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더 강조되었다. 윌리엄스는 밀림이라는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콩가, 봉고 등 여러 정글 풍타악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여기에 일본의 대나무 피리 샤쿠하치와 신디사이저로 디자인한 사운드를 이용해 야생, 공룡의 존재감을 표현하여 이국적이면서 긴장되는 정글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또한 우연성 음악 기법을 주요하게 사용했다. 연주자들에게 특정 음들을 자유롭고 빠르게 즉흥 연주하도록 하여 혼란스럽고 무서운 사운드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특히 콤프소그 나투스가 등장하는 장면의 음악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었다. 윌리엄스는 전작에서 활약했던 주요 테마들을 의도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 장면에서 멜로디를 슬쩍 흘려 변주하는 곡이 흐르긴 하지만 주요 테마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엔딩 크레딧의 곡 퍼넬리 앤드 주레식 파크 심에 이르러서다. 이 곡에서 전작의 대표 테마였던 싱 프롬 주레식 파크 그리고 전이 투 더 아일런드로 알려진 선팡파르 테마가 등장해 반가움을 준다. 상징적인 전작의 메인 테마 대신 이번 편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두 개의 테마가 스코어의 중심을 이룬다. 첫 번째는 금관과 현악 중심의 역동적인 멜로디로 어둡고 영웅적인 느낌은 덜하지만 전작의 선팡파르처럼 탐험의 긴장감과 활력을 담고 있다. 윌리엄스는 본래 이 테마를 딱 4번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서 도착, 섬 탈출, 마지막 장면, 엔딩 크레딧, 결과적으로 영화 전반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 테마는 특히 엔딩 크레딧에 삽입된 곡 더 로스트 월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곡은 장면의 흐름에 맞춰 작곡된 언더스코어링 계열의 곡이 아닌 이른바 테마곡에 해당하는 음악으로 중간에 음악이 변화하는 극적인 전개가 없기에 테마 자체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오프닝 시퀀스의 음악. 음산한 테마는 16초부터 저음의 악기 연주로 등장한다. 두 번째 테마는 네 음으로 구성된 짧고 음산한 멜로디로 영화 오프닝부터 등장하며 이슬라 소르나의 어두운 분위기와 미지의 공룡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비록 전작과 판이하게 다른 방향성을 취했지만 이런 와일드한 느낌의 음악도 매력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특히 메인 테마와 랩터의 습격은 이슬라 소르나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 야생의 거친 느낌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 OST 앨범은 1997년 4월 30일 MCA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다. 앨범에 수록된 곡 중 더 헌트는 실제 영화에 들어가지 못한 곡이다. 70분 분량의 음악이 수록되었지만 일부 장면의 음악이 미수록되어 있어 영화 팬들과 사운드 트랙 수집가들로부터 아쉬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에디카가 티라노사우루스 부부에게 습격을 받는 씬의 음악 레스큐 세러는 영화에 들어간 버전과 달리 음악의 상당 부분이 편집되어 수록되어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2016년 11월 29일에 라라랜드 레코드에서 미공개되었던 트랙까지 모두 포함된 리마스터링 음질의 음반을 발매했고 2023년에는 이 시간이 훌쩍 넘는 분량의 완전판 음반을 공개함으로써 팬들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로튼 토마토 지수는 53%로 전작 쥬라기 공원이나 쥬라기 월드에 비하면 많이 낮으며 팝콘 지수 역시 51%로 낮은 편이다. 1997년 개봉 당시에는 평론가와 시리즈 팬들에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전체적인 평가는 전편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본 영화보다 평가가 더 안 좋은 3편이 나오고 2022년에 레전드가 개봉한 뒤로 나름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단 전작과의 분위기와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1편이 약간의 서스펜스가 첨가된 어드벤처물이었다면 2편은 서바이벌 액션 활극에 가깝다.
1편은 이상이 현실로 다가온 꿈같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 공룡이 탈출하면서 생기는 긴장감과 스릴에도 여전히 그 특유의 쥬라기 공원다운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대미를 장식하는 티렉스의 포유와 석양으로 향하는 헬기로 마무리를 지어 관객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2편은 정반대이다. 영화의 시작부터 결말 직전까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되며 그 때문에 쥬라기 공원의 공룡들 사이를 헤맨다기보단 전개가 흐를수록 미지의 야생세계를 헤매며 그 속에서 처절하게 생존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듯 본작은 거의 이전작의 타이틀과 세계관만 빌린 수준으로 아예 달라진 장르와 분위기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1편에 빠져든 수많은 관객들에게 이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여기에 더해 사라 하딘과 닉 벤 오웬의 트롤링과 그로 인한 캐릭터들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을 답답하게 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악효과를 냈다. 비단 저 둘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등장인물 대다수가 덜 떨어진 모습으로 민폐를 끼치거나 바람을 유발한다. 대표적으로 카터는 야생의 숲에서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듣는 바람에 전우조인 디터가 길을 잃고 콤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거나 제일 먼저 괴성을 질러 티라노가 난동을 부리게 만드는 트롤링을 저지르고 로버트 박사는 눈앞에 티렉스를 두고 뱀 따위에 쫄아서 목숨을 던져버린다. 그렇다고 영화가 졸작이란 것은 아니지만 감독이 다름 아닌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 만큼 의문스러운 퀄리티다. 또한 생명을 마음대로 다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심도 있게 던진 1편과 달리 본작의 주제는 뜬금없는 자연 존중 메시지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비판이 있다. 물론 모든 속편들이 전작의 메시지를 무조건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걸 감안해도 본작이 추구하는 주제는 여러모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 이 점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작을 무시한 채 영화를 만들다 보니 생겨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인간 파트가 전체적으로 처지고 늘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로 인해 공룡이 나오지 않는 초반부는 매우 지루하며 소르나 섬에 도착하고 나서도 사라 하딘과 닉 벤 오웬이 민폐짓으로 관객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데다가 인간 파트가 워낙 정신없고 혼란스럽게 연출되어 공룡이 나오지 않을 땐 사건이 빨리 전개되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그 외에도 후반부 버크의 샌디에이고 난동신의 경우 20분 분량 밖에 안 돼서 너무 급전개로 진행되었고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2016년 5월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를 언급하며 내 속편은 자만심에 취해서 만드느라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봉 당시에도 1편에 비하면 좀 대충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감독 본인도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듯 2010년에 AVGN으로도 잘 알려진 제임스 롤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속편들 TOP 10에서 쥬라기 공원 2편을 11호 뽑았다. 노스텔저 크리틱은 2011년 2월 15일에 이 영화를 리뷰한 영상을 올렸는데 1편과 달라진 몇몇 설정과 더불어 매력없는 캐릭터들, 서바이벌 호러의 자연보호라는 주제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그리고 배우들의 너무나도 어색한 연기력을 신랄하게 갔다. 2015년에 크리스 스톡만은 이 영화에 A-를 주면서 1편보단 부족하지만 마음에 들었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 8. 평가 생략 9. 초기 기획안 전작의 각본을 쓴 데이비드 코앱이 또 다시 각본을 썼다. 코앱은 스필버그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기획안을 무려 9개나 제작했다. 죽은 파라사우룰로푸스 오프닝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작 잃어버린 세계와 비슷하게 시작한다. 원작은 레빈이 해변에 쓸려온 어떤 동물의 사체를 조사하며 시작된다. 그러던 도중 코스타리카 정부가 와서 화염 방사기로 사체를 소각해서 공룡이 본토로 들어왔다는 걸 은폐한다. 일본의 어부들이 그물에서 죽은 파라사우룰로푸스의 사체를 건지며 시작하고 인젠이 공룡을 복원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퍼져나갈 위기에 처한다. 이를 위해 제작한 파라사우룰로푸스 모형은 결국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둥지의 소품으로 등장한다. 이 소품은 도색한 뒤 쥬라기 공원 3편 티라노사우루스가 먹던 사체로 또 다시 등장했다. 2. 데이비드 코앱의 초기 각본 이 기획안은 최종 기획안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다른 점 역시 많았다. 특히 마지막 엔딩 부분은 아예 달랐다. 이슬라 소르나 탐사팀에 저트슨이라는 고생물학자가 참가한다. 저트슨은 인젠 수학팀의 버크와 라이벌인 관계로 과거에 서로 자주 대립을 했었다. 저트슨은 가끔씩 사라와 공룡 이야기를 하거나 에디가 일행들을 구하러 갔을 때 켈리와 고공 대피소에 남는 등 각본상 크게 하는 일은 없다. 마지막에 통신시설에서 탈출을 하다 갑자기 덮친 랩터에게 죽는다. 몇몇 인젠 수학팀의 인원들의 악한 면이 강조된다. 예시로 러들로는 해먼들을 찾아 말콤을 모욕하고 도발해서 결국 열받은 말콤이 이슬라 소르나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만든다. 또한 최종 각본에선 술에 취해 있다 놀란 러들로우가 실수로 새끼 티라노사우루스의 다리를 밟아 부러뜨리지만 여기선 일부러 부러뜨렸다. 러들로우는 원래 인명피해를 우려해 초식 공룡만 생포해갈 예정이었지만 새끼 티라노를 보곤 새끼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덫에 있는 새끼 티라노에게 함부로 다가간다. 하지만 새끼 티라노는 러들로우를 들이받아 러들로우의 코를 부러뜨리고 화가 난 러들로우는 롤랜드의 총을 몽둥이처럼 휘둘러서 티라노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당연히 롤랜드는 분개하지만 러들로우는 운반하기 쉽게 그랬다며 아무렇지 않아 한다.
또한 버크는 저트슨과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며 쪼잔한 면모가 강조되고 결정적으로 통신시설로 가던 도중 우연히 공룡 알을 주워서 밤에 후라이를 해먹는 병크를 저지른다. 그런 뒤 폭포로 숨은 닉, 사라, 켈리를 따라오곤 티라노가 머리를 들이밀자 본인만 살겠다며 켈리를 밀어내고 안으로 파고든다. 하지만 그러다 흙더미가 무너지며 거기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나와 버크를 덮치고 놀란 버크는 허둥대다 티라노에게 잡아먹힌다. 말콤이 전작에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다친 후유증 때문에 걸을 때 지팡이가 필요한다는 설정이 있다. 말콤이 마취총으로 랩터를 사살하는 장면도 있다. 롤랜드의 베데스한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다. 롤랜드는 환경주의자인 닉도 알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은 사냥꾼으로 과거 아마존에서 다른 방식은 비도덕적이라며 창으로만 제규어 사냥을 했었다고 한다. 작중에서도 사냥을 동물과의 결투로 보며 가까이서 동물을 사냥하는 걸 선호한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끼로 덫을 만들 때 러들로가 그냥 스코프 달린 저격총이나 맹독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게 좋지 않냐고 묻자 경멸한다는 말투로 아예 인공위성 레이저로 사냥을 하라며 비꼰다. 섬의 중앙엔 벨로시랩터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말콤의 말에도 내가 같이 있으니 문제없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마지막에 생존자들이 통신시설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티라노사우루스의 오줌을 뿌려서 티라노의 영역으로 표시해 다른 공룡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또다시 티라노 사냥을 간다. 결국 마지막에 생존자들이 랩터에 의해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티라노 사냥용으로 가져온 총으로 랩터를 사살하며 생존자들을 구해서 같이 탈출한다. 통신시설의 프테라노돈. 통신시설에서 기다리던 일행들이 부른 헬기가 도착하고 생존자들은 헬기에 탑승하려 하다 사라가 무언가를 깨닫는다. 통신시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뭔가 딱딱하게 굳어진 하얀 물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싶다. 그것이 구하노란 걸 깨닫는다. 이때 랩터들이 덮쳐서 저트슨을 죽이고 생존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이때 지붕으로 올라온 말콤은 몇몇 조각들이 정돈돼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랩터에게서 도망치던 켈리는 지붕이 무너지면서 안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알과 둥지를 발견한다. 그건 프테라노돈의 둥지였고 알이 부서진 것에 화가 난 프테라노돈들이 헬기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프테라노돈들이 헬기를 놓고 헬기는 무사히 섬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파일럿이 처음엔 헬기의 프로펠러로 프테라노돈을 갈아버리려 하지만 사라가 그를 저지하며 프테라노돈들은 자신의 둥지를 지킬 뿐이라고 말한다. 프테라노돈들은 헬기가 높은 고도로 이륙하자 정말로 공격을 중단하고 얌전하게 옆에서 날며 헬기가 정말 떠나는지를 확인하곤 둥지로 돌아간다. 티라노사우루스, 롤랜드, 러들로. 생존자들을 통신시설로 피신시킨 롤랜드는 생존자들의 만류에도 다시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을 하러 간다. 그러자 티라노와 새끼가 같이 있을 거라 생각한 러들로우는 티라노 한 마리만 있어도 인젠을 파산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롤랜드를 따라간다. 아까 티라노가 사냥을 하던 구역으로 온 롤랜드는 물가에서 무언가가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곤 아까 티라노의 오줌을 챙길 때 같이 챙긴 모닥불에 재를 한 줌 꺼내서 바람에 날려부은 바람이 역풍으로 불고 있다며 소리 쪽으로 다가간다. 예상대로 소리는 물을 마시던 건 티라노였고 롤랜드는 티라노에게 총을 겨누지만 러들로우가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소리를 낸다. 롤랜드는 러들로우를 노려보곤 다시 티라노를 보지만 물을 마시던 티라노는 사라지고 없었다. 계속해서 티라노를 추적하던 롤랜드는 화산암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곤 거대한 초록빛 암석을 본다. 그러다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본 롤랜드는 다시 젤을 꺼내고 이번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챈다. 이때 뒤에 있던 초록빛 암석이 눈을 뜨는데 그건 암석이 아니라 자고 있던 수컷 티라노사우루스였다. 둘은 얼어붙고 롤랜드는 러들로에게 티라노가 막 밥을 먹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니 절대 움직이지 말 것을 당부한다. 러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 티라노를 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롤랜드는 티라노가 이겼다며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러다 관심이 없어진 티라노는 정글로 돌아가는데 이때 어리석은 러들로우가 돌아서서 티라노를 총으로 쏠 준비를 한다. 롤랜드가 황급히 저지하지만 너무 늦고 러들로우는 티라노에게 돌격수총을 쏜다. 하지만 티라노가 더 빨리 돌아와 러들로우를 물고 가버린다. 티라노는 러들로우를 둥지로 가져오고 거기서 새끼 티라노가 러들로우를 죽인다. 해먼드의 장례식. 영화의 마지막은 해먼드의 장례식으로 끝난다. 해먼드의 장례식에 온 말콤과 켈리는 렉스와 팀을 만난다. 렉스와 팀은 말콤에게 생각을 해본 결과 할아버지도 원했을 거라며 공룡의 존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준다. 말콤은 세상이 공룡에 대해 알면 공룡들이 금방 사라질 거라며 둘을 말린다. 렉스는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냐고 묻고 말콤은 우리들끼리만 알아도 그건 여전히 사실이다. 현실이란 그런 거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얼굴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니 그건 진짜야. 살아 숨쉬는 우리 4명은 이것도 진짜지. 아마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일 거야. 라고 말하며 이슬라 소르나의 배경을 비추며 영화가 끝난다.